강조의 정권 장악. 목종을 끌어내리고 현종을 옹립한 강조는 중대성이라는 기구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성에서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게 하는데요. 현종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였죠. 게다가 강조는 이 중대성에 군사에 대한 권한도 쥐어줍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중대성의 수장인 중대사에 오르는 강조. 그렇게 강조는 현종을 실권 없는 허수아비 신세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왕명의 출납과 군권을 전부 장악하여 고려 최고의 실권자에 오른 거죠. 왕위에 오른 현종은 두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아버지 왕욱을 추존하여 안종이라는 묘호를 올렸는데요. 왕이 아닌 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보통 관례상 그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해줘요. 그리고 현종은 서둘러 결혼을 하는데 이때 고려 제6대 왕 성종의 두 딸을 아내로 드립니다. 이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데다 실권까지 모두 빼앗겼으니 왕위가 여간 위태로웠겠어요. 그래서 현종은 선대 왕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정치적 안정을 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둘은 현종과 사촌 관계였는데 고려 왕실족보 아시죠? 근데 이게 막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데 또 그때는 이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들통난 진실. 자, 그렇게 급한 일들은 대부분 처리를 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왕이 교체된 사실을 거란에 알리는 거였는데요. 전대 왕인 목종은 거란 황제가 직접 책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교체됐으니 괜히 트집 잡히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거란에 꼭 알려야만 했겠죠. 고려는 거란에 사신을 보내 왕이 교체됐음을 알립니다. 그러자 거란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왕이 교체됐는지를 자꾸 캐묻는데요. 고려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거란의 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강조는 정변을 일으켜 개경을 쳐들어갔을 때 자신에게 협력했던 하공진을 북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010년 초에 하공진이 여진족을 공격했다가 패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이때 화주를 맡고 있던 유종이란 자가 이 일로 앙심을 품고는 화주에 들어와 있던 여진족 추장과 그 수행원까지 95명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여진족은 부족 단위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고려에 적대하고 누구는 고려에 협력하고 했는데 이때 화주에 들어와 있던 자들은 고려에 협력하려고 온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전부 죽여버렸으니 여진족은 전부 고려에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렸겠죠. 이 사건으로 인해 빡친 여진족은 거란에 달려가 강조의 정변에 대한 진실을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1만 필이나 바치며 고려를 정벌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목종이 반란으로 폐위돼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란은 본격적으로 고려를 쳐들어갈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거란의 2차 침공. 사실 거란은 원래부터 고려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송나라이지만 배후를 든든히 하기 위해선 고려를 눌러놓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과거 거란의 1차 침공 때 고려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수교를 맺기로 하긴 했으나 고려는 그 뒤로도 몰래 송나라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송나라한테 같이 거란을 쳐들어가자고까지 해요. 거란도 이걸 알고 있었기에 고려를 그냥 내비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려가 대외적으로는 거란에 숙였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을 잘 듣고 있는 고려를 갑자기 쳐들어갈 명분이 없단 겁니다. 거란도 이제 나름 대국을 자청하고 있는데 옛날 유목민 시절처럼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게다가 목종 시절 고려는 거란과 꽤나 관계가 좋았습니다. 앞선 왕들이 워낙 거란을 푸대접하기도 했지만
목종은 거란이 만만치 않음을 알고 송과 거란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를 쳐들어가기엔 대국으로서 가오가 안 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거란은 고려를 치고 싶어도 못 쳐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강조의 정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거란에겐 고려를 쳐들어갈 명분이 생깁니다. 거란 황제가 직접 책봉하고 거란과 관계도 좋았던 목종이 반란으로 죽어버렸으니 거란 입장에서는 대국으로서 이 반란군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강조가 거란에게 고려를 칠 명분을 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또 이게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이게 아니었어도 어차피 거란은 고려를 쳐들어왔을 거예요. 단지 강조는 명분과 시기를 제공해줬을 뿐이죠. 나중에 거란이 막 강조를 회유하려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거란 내부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란 관리 소정렬이 절충안을 내놓는데요. 끊이지 않는 정복전쟁으로 병사들의 피로가 극한에 달해 있는 데다 올해는 흉년까지 들어 사기가 더욱 떨어져 있습니다. 헌데 고려는 작은 나라이나 성이 견고하여 정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여도 큰 이득이 없을 뿐더러 만일 패한다면 우리 거란의 크나큰 수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허니 일단 먼저 사신을 보내 그 까닭을 묻는 게 어떻사옵니까? 만일 저들이 복종을 거부한다면 그때 군사를 일으켜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에 야율융서는 일단 고려에 사신을 보내 목종을 시해한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이 시원치 않자 직접 친정하여 고려로 쳐들어갈 뜻을 밝힙니다. 이에 고려는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해 거란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야율융서는 끝내 전쟁을 선포하고 고려의 사신을 전부 억류해버리는데요. 그렇게 고려 침공이 결정되자 거란의 황제 성종 야율융서는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부수기 위해 출전합니다. 물론 말이 친정이지 실제 군 지휘는 당시 거란 최고의 장수였던 소배압을 총사령관인 도통에 임명해서 그에게 맡겼지만 말이에요. 자, 근데 6년 전에 거란이 송나라 칠 때 20만을 끌고 쳐들어갔는데 이번엔 무려 그의 2배에 달하는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했죠. 거란은 어째서 이 작은 고려를 쳐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한 걸까요? 야율융서는 왕위에 오른 지 무려 28년이나 되었지만 그동안 실권은 어머니 소태우가 쥐고 있었습니다. 소태우는 전대 왕인 요나라 경종의 부인으로 경종 시절부터 섭정을 시작해 야율융서가 1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뒤에도 쭉 섭정을 이어갔는데요. 소태우는 거란의 전성기를 일궈냈으며 송나라의 침공으로부터 거란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친정하여 송나라를 쳐들어가 전연의 맹약이라는 엄청난 군사적 성과까지 이뤄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태우가 1009년 12월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야율융서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어머니의 그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야율융서는 이 그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업적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고려 정벌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우려 했던 건데요. 어머니 소태우도 못한 고려 정복을 자신은 40만 대군을 동원해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려 했던 거죠. 40만 대군. 자, 40만 대군 하면 숫자만 들어도 겁이 날 정도죠. 거란은 기병을 중심으로 군대를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성전이 아닌 평야에서 기병 위주의 싸움을 하는 걸 선호했는데요. 기병의 뛰어난 기동력을 앞세워 속전속결로 전투를 끝내는 게 그동안 거란이 써온 주요 전략이었죠. 근데 그 강한 거란이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했으니 베스트 시나리오는 겁에 질린 고려가 금방 항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려는 왕이 피난을 가고 항복을 한 해 만에 하는 지경까지 갔으니 말이죠. 그런데 거란이 결정적 실수를 한 게
한반도는 산이 많고 길목마다 성을 세워놓은 지형이었단 겁니다. 공성전에선 말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성문 뚫은 다음에 안으로 쳐들어갈 때나 성 밖에 나와 있는 별동대를 상대할 때 정도만 말이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공성전에는 말이 별 쓸모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성 하나 먹어도 조금만 가면 또 성이 나오고, 또 조금 들어가면 또 성이 나오는 구조라 시간을 오지게도 잡아먹습니다. 송나라 칠 땐 연운 16주를 이미 먹은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 그 뒤론 산도 강도 없어서 마치 고속도로 마냥 뻥뻥 달리면서 죄다 쳐부술 수 있었던 건데, 고려는 정반대의 지형이라 이 방식이 안 통했습니다. 게다가 사실 대군을 동원하는 게 그리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일단 진격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보급이 진짜 큰 문제였는데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급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이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되죠. 자,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거란은 정말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한 게 맞긴 할까요? 우리가 보통 대군 하면 조조의 적벽대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소설에는 뭐 80만 대군이니 100만 대군이니 하는데 실제로는 그건 불가능하고 20만 정도가 한계였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듯 당시 전쟁을 할 땐 군대의 규모를 과장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거란의 1차 침공 때도 8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6만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 보잖아요. 그래서 이 40만이 과연 진짜일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모르긴 해요. 훨씬 뒤의 기록인 임진왜란 때도 막 군사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록상에는 40만으로 적혀있는 게 사실입니다. 1차 침공 땐 거란이 구라친 걸 고려가 눈치챘단 얘기가 적혀있는데 이번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 일단 이번엔 40만이 맞다고 봐야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40만이 전부 다 칼 들고 전투에 나섰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을 겁니다. 군대에는 전투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 보급, 의무, 식량 등 여러 일을 하는 병사들이 고루 존재합니다. 당시 거란군은 3인 1조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정규병사 1명에 보조인력 2명으로 말이죠. 그러니 이 40만 대군은 보조인력까지 전부 합친 그야말로 이 전쟁에 동원된 전체 병력을 뜻하는 것일 테고, 실제 전투에 투입된 병사는 3분의 1 정도인 13만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강조가 30만 대군으로 이에 맞서 싸우거든요. 이 30만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고려 침공을 결정한 거란의 황제 야율융선은 마침내 40만 대군을 집결해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쳐들어오는데, 흥화진. 자,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2차 고려 거란 전쟁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1차가 있었겠죠?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1010년부터 벌어진 일인데 이로부터 17년 전인 993년에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걸 1차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談판이 벌어집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볼게요. 어쨌든 거란의 1차 침공 때 서희는 외교談판을 벌여서 거란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라는 땅을 얻어냅니다. 강동 6주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서희가 여기에 6개의 성을 쌓아 올렸는데요. 뭐 전부 쌓아 올린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걸 보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6개의 성이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인데 이 중 가장 위쪽에 압록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지어진 성이 바로 흥화진이었습니다. 흥화진은 산을 따라 세워졌으며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이 강들이 천연 해자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 중 그나마 동쪽이 다른 데에 비해서 공격하기 쉬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성은 고구려 때 있었던 성을 보수해 만든 성이라 성벽이 고구려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일반 성보다 튼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을 지을 때도 성벽을 엇갈리게 해서 그 틈에 성문을 지었는데요. 이러면 적이 성문을 공격해오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막는 입장에선 두 방향에서 공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키기도 더 수월했죠. 이렇듯 흥화지는 그야말로 철저히 방어만을 위해 지어진 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서희의 공은 단지 강동 6주를 얻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단단한 성을 쌓기까지 한 데 있습니다. 이러한 성들은 이후 2, 3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기에 혹자는 3차에 걸친 고려-거란 전쟁의 최고 공우는 서희에게 있다고 하기도 하죠. 양규. 이 흥화진을 지키는 장수는 양규란 자였습니다. 1차 고려-거란 전쟁의 영웅이 서희, 3차 고려-거란 전쟁의 영웅이 강감찬이라면 2차 고려-거란 전쟁의 영웅은 바로 이 양규였는데요. 양규는 서희와 강감찬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둘에 비해 그 공적이 절대 작지 않은 자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양규에 대한 기록이 전쟁 전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고 거란의 침공이 기정사실화되자 고려에선 이 양규를 서북면 도순검사로 임명합니다. 거란의 침공을 직접적으로 맡는 서북면 지역에 군사를 총괄하는 도순검사로 임명한 걸로 보아 아마 이전에 군사적 재능을 보인 적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양규는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양규는 문관이었습니다. 강조도 문관이었고요. 강감찬도 문관이었어요. 이들이 장수로서의 업적이 큰 탓에 흔히들 무관이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셋 다 문관이었습니다. 거란의 침공이 시작되자 양규는 첫 번째 관문인 흥화진을 지키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는 3,000 정도의 병사가 주둔해 있었으며 흥화진사 정성 그리고 흥화진 부사 이수화가 도순검사 양규와 함께 거란군에 맞설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회유. 첫 번째 전투는 흥화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군사 최사위가 소수의 병력과 함께 우회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거란군의 측면을 기습했는데요. 물론 이걸로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무찌를 순 없겠지만 하루 이틀만 끌어줘도 식량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전투는 고려군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1010년 11월 16일 거란 성종 야율융서가 이끄는 40만 대군이 흥화진에 도착해 성을 포위합니다. 야율융서는 먼저 흥화진에 편지를 보내 이들을 회유하려 하는데요. 고려의 전왕 왕송은 오래도록 거란 조정을 잘 섬겨왔는데 지금 역신 강조가 반역을 일으켜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 왕을 세워 정권을 장악했기에 짐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이미 국경에 이르렀다. 너희들이 직접 강조를 잡아서 나에게 보내온다면 내 군사를 돌려 돌아갈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곧장 개경으로 쳐들어가 너희의 처자식들을 전부 쳐 죽일 것이니라. 그러자 이수화가 야율융서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임금을 섬기는 자라면 모름지기 지조와 절개를 굳건히 해야 하오니 만약 이러한 이치를 어긴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올건대 폐하께 우선 이 백성의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넓은 마음으로 군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흥화진이 항복을 하지 않자 야율융서는 이번엔 비단옥과 은그릇을 하사하면서 한 번 더 흥화진의 장수들을 회유하려 합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보니 항복하겠다는 얘기는 없더구나. 하물며 너희는 일찍부터 역적이 반역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억울하게 죽은 전왕을 위해 서륙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이수화는 다시 답변을 보내는데요. 지난 표문에서도 전하였듯이 신들은 폐하께서 넓은 아량으로 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허나 폐하께서 끝내 군을 물리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희는 온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재로 변할 때까지 분골쇄신하여 천년의 성업을 영원히 받들 것이옵나이다. 이처럼 흥화진이 항복할 낌새를 보이지 않자 야율융선은 결국 공격을 시작합니다. 흥화진 전투. 흔히들 이 흥화진 전투를 고려군 3천이 거란의 40만 대군을 상대한 전투라 생각하는데 실제 전투에 투입된 거란 병사는 그 정도로 많진 않았으리라 추측됩니다. 일단 정예병 수만 해도 저보단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동쪽 성벽이었으리라 추측되는데요. 아마 거란의 선봉대만 전투에 투입됐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려 측 군사는 3천이 넘었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양규가 끌고 들어온 것만 3천이라 원래 성 안에 있던 병사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창칼 들 수 있는 남자는 전부 투입됐지 않겠어요? 그래서 흥화진의 수비군을 6, 7천까지 잡는 의견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싸움이 쉬운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거란 병사들은 워낙 수가 많으니 한 부대가 공격하는 동안 다른 부대는 쉬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싸울 수 있었을 테지만 고려 병사들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40만 대 3천이라니 심리적 압박감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1010년 11월 17일 거란은 마침내 흥화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거란의 대군이 진격하여 점점 성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본 양규는 병사들에게 파루노를 장전시키는데요. 파루노란 일종의 석궁으로 활 줄을 당기는데 소 8마리의 힘이 필요하다 해서 파루노라고 불립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소가 활을 당기는 건 아니고요. 기계적 구조로 말아서 당기는 방식으로 장전을 하는데요. 파루노의 장점은 가공할 파괴력에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이렇게 세니 웬만한 방패는 그냥 뚫어버릴 수 있었죠. 근데 파루노의 단점은 장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려군은 또 다른 석궁인 정로를 함께 사용합니다. 반면 거란의 화살은 힘이 약해서 고려군에 닿질 않았는데요. 그렇게 파루노와 정로의 쉴 틈 없는 사격에 무참히 죽어나가는 거란군. 하지만 거란군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에 거란군은 계속해서 진격해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앞서 나가던 기병들이 갑자기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성 앞에는 마름쇠라는 게 뿌려져 있었는데 마름쇠란 독을 발라놓은 쇠침으로 말이 이걸 밟으면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거란은 화살비를 맞으며 마름쇠를 하나하나 치워야 했고 그동안 기병은 동원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거란군은 워낙 수가 많아서 결국 성 앞까지 당도하고 마는데 거란은 이제 투석기와 같은 공성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부수려 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성은 워낙 단단히 지어져 있었기에 쉽게 무너지질 않았는데요. 그러자 사다리를 동원해 성벽을 타고 오르는 거란군. 고려군은 뜨거운 물을 부으며 열심히 항전합니다. 거란군은 마지막 수단으로 침두목렬을 사용해 성문을 부수려 합니다. 침두목렬란 충차의 일종으로 큰 나무 기둥을 깎아서 이걸로 성문을 두드려 깨부수는 무기였습니다. 나무 기둥 주변엔 방어막을 씌워서 성 위의 공격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요. 거란은 이걸로 일단 성문을 부순 뒤 뒤이어 기병들이 돌격해 성을 점령하려 했죠. 그런데 이게 나무지 않습니까? 불에 잘 타겠죠? 고려군은 미리 준비했던 기름을 붓고는 불화살을 쏴서 충차를 불태워버립니다. 거란군은 무려 7일 동안 공격을 퍼부었으나 결국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흥화진. 양규는 애초에 거란군의 침공을 대비해 군사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사용한 무기들도 충분히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 흥화진의 방어는 양규의 지휘력에 고려 정예병들의 치열한 저항, 게다가 성의 공격을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한 무기들에 서희가 지어놓은 강력한 성벽까지
이 모든 게 활약해서 이뤄낸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이 흥화진 전투의 승리는 고려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리였어요. 7일 동안 거란군이 축낸 군량만 해도 얼마나 됐겠습니까? 속전속결, 개나 져버리라죠. 거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쓰디쓴 패배였습니다. 아니 40만이나 끌고 왔는데 그것도 첫 관문에서 고작 3천밖에 안 되는 성을 못 무너뜨린다. 거란군의 사기는 말도 안 되게 떨어졌겠죠. 결국 야율용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고 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냥 돌아가기 작전. 마침 근처에 있던 통주성에 고려군 30만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야율용서는 여기서 성을 부수느라 세워라 내워라 할 바에 저 30만이랑 평야에서 제대로 한판 붙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군을 돌립니다. 그래도 흥화진을 그대로 둘 순 없으니 야율용서는 군대를 20만씩 나누어 20만은 흥화진 주변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20만을 끌고 강조의 30만 대군을 상대하러 가는데요. 고려의 이순신, 양규. 흥화진 전투는 40만 대 3천이라는 엄청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머쥔 전투입니다. 게다가 이때 야율용서가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그냥 지나친 탓에 이후로 거란의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첫 전투에서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뒀단 건 앞으로의 전쟁의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흥화진 전투의 승리는 어쩌면 임진왜란의 한산대첩에 비견될 만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양규가 앞으로 펼칠 활약을 생각하면 양규는 가히 고려판 이순신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해내는데요. 물론 과장 보태서요. 아니 양규가 어떻게 이순신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앞으로 이어질 양규의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해주세요. 30만 대군. 1010년 10월 1일 거란의 침공이 기정사실화되자 현종은 강조를 고려군 총사령관인 행영도통사에 임명해 그에게 전쟁에 대한 전권을 맡깁니다. 근데 이게 말이 현종이 임명을 한 거지 사실상 실권자였던 강조가 자진해서 직접 전투에 나선 거라고 봐야 해요. 강조는 거란군을 막기 위해선 고려도 대군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차피 소수의 군대로 막아봐야 얼마 못 버틸 테니 차라리 대군을 동원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끌 생각 아니었을까요? 거란의 최대 약점은 보급입니다. 그러니 보급이 바닥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볼 셈이었겠죠. 아니면 강조는 정말로 대군 대 대군으로 붙어서 거란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쪽이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강조는 거란과의 전투에서 상당히 자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유가 뭐가 됐든 고려의 실권자인 강조는 거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대군을 동원합니다. 그가 동원한 대군은 무려 30만. 근데 강조가 지금 반란으로 정권을 휘어잡았는데 이 많은 군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가 있을까요? 강조는 직접 이 군대를 이끌고 거란과 맞서 싸우기 위해 진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부터 7일 후인 10월 8일 거란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황제가 직접 친정하여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마침내 압록강을 건너 거란군이 고려를 쳐들어오는데요. 11월 16일 고려의 첫 관문인 흥화진을 포위한 거란군은 무려 7일간이나 성에 공격을 퍼부었지만 고작 3천이 지키는 이 작은 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율용서에게 보고가 하나 올라오는데요. 고려의 대군이 통주성 근처 삼수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군사는 얼마나 되느냐? 30만이라 하옵니다. 30만? 예, 허나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외전을 벌일 작전인 듯 하옵니다. 그래, 허면 군사를 둘로 나누어 20만은 여기 흥화진 근처 무로대에 남아 흥화진을 견제하고
나머지 20만은 나와 함께 통주성으로 간다. 야율융서는 흥화진에도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린 뒤 20만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고려군이 30만이라는데 흥화진에 고작 3천 있는 거 견제하려고 여기다 20만이나 남겨놓고 간다고? 많이 쳐도 한 5만만 남기고 35만 정도는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바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때 야율융서가 직접 끌고 내려간 20만이 실제 거란의 병력 전부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야율융서는 결국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20만 대군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향하는데, 삼수채 전투. 강조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출병해 통주성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공성전을 했으면 고려에 더 유리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30만이나 되는 대군을 전부 성 안에 넣을 수가 없단 겁니다. 따라서 강조는 차라리 평야에서 꽝 대 꽝으로 맞붙는 대회전을 벌이기로 하는데요. 강조의 선택은 통주성 앞에 있는 삼수채라는 곳이었습니다. 3개의 강줄기가 모이는 곳이었죠. 강조는 부대를 3수로 나누어 한 부대는 강 앞에 두고 진을 쳤으며 다른 한 부대는 이 바로 뒤쪽에 산을 등진 채로 진을 치게 했고, 나머지 한 부대는 통주성 앞에서 대기하게 했습니다. 원래 강이 흐르면 적이 강을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이 강이 일종의 해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강이 다 얼어버려서 그런 역할은 못 해줬어요. 그래도 만약 이 중앙군이 위기에 처하면 뒤에 있던 부대가 지원을 해줄 수 있었고, 또 통주성 앞에 있던 부대는 적이 군을 나눠서 통주성을 공격해올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본대가 위기에 처하면 지원군으로 활약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포진을 마친 강조는 직접 중앙군을 지휘하여 결전을 준비합니다. 11월 24일 삼수채에 도착한 거란군은 곧장 공격을 시작합니다. 거란이 자랑하는 기병부대가 고려군을 향해 돌격해 오는데요. 그런데 강조는 이에 대비해 최적의 무기를 준비해 뒀습니다. 바로 검차란 건데요. 검차란 수레 위에 방패를 올리고 앞에는 창이나 칼을 꽂아서 만든 무기였습니다. 말이 돌진해 오면 창에 찔려서 죽고, 뛰어서 넘어가려면 방패에 막히니 뛰어넘을 수도 없었죠. 검차는 기병을 상대하는데 최적의 무기였습니다. 이 검차를 일렬로 쫙 연결하면 마치 간이 성벽 같은 게 돼서 기병으로는 검차를 뚫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강조는 이 검차 부대를 전면에 배치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거란은 이 검차 부대를 뚫기 위해 수차례나 돌격해왔지만 결국 한 번도 뚫지 못했는데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거란이 군을 물리자 강조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 내가 이겼다고 말이죠. 탄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강조는 김칫국을 그냥 사발로 들이켜요. 거란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는 사람들을 모아 탄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탄기란 직역을 하면 알까기인데 의역으로는 바둑을 두는 걸 탄기를 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여기선 알까기를 한 걸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조는 이미 게임 다 끝났다 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알까기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율분노가 이끄는 거란의 최정예 부대가 검차 부대를 뚫고 돌파해버립니다. 기병으로는 검차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보병으로 검차를 기어올라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차가 뚫렸다는 소식은 곧장 강조에게 전해집니다. 장군, 검차가 뚫렸습니다. 적이 검차를 넘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강조는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잔뜩 허세를 부리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조금만 먹으면 만족이 덜하지 않느냐. 입안의 음식과 같이 많을수록 좋으니
더 많이 들어오게 하라. 강조는 앞선 승리가 검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휘를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검차 부대가 뚫려도 이렇게 자만하며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거란의 주력은 기병 부대잖아요. 애써 검차로 막고 있었는데 이 검차가 뚫려버리니 기병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겠죠. 곧이어 병사가 또 보고를 올립니다.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요. 정말인가? 기록에 따르면 이때 목종의 홀령이 나타나 강조를 꾸짖으며 이르기를 내 놈은 이제 끝이다. 어찌 천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자 강조는 곧장 투구를 벗더니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조가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요.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강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곤 충격에 빠졌는데 그때 거란의 병사들이 강조의 막사를 쳐들어와서 강조를 결박해버립니다. 거란군은 애초부터 강조가 목표였어요. 시간을 끌면 후방에 있던 부대와 통주성 앞에 있던 부대가 구원을 올 테니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총대장 강조부터 잡으려 했던 건데요. 그래서 검차 부대를 뚫자마자 곧장 강조의 막사로 진격해 강조를 체포해버린 거죠. 완항령의 구원. 총대장이 적에게 사로잡히자 고려군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행히 통주성 앞에 있던 부대는 바로 옆 통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후방에 있던 부대는 먼저 도망을 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강조의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나마 가까운 성인 곽주성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전쟁에서 전투를 벌일 때는 생각보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상자가 발생하는 순간은 바로 한쪽은 패배에 도망치고 다른 한쪽은 이들을 쫓아가며 무참히 사륙을 할 때인데요.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거란군은 도망치는 고려군을 추격하며 이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댔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고려군이 나타나 반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강조가 검차부대와 함께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후방에 병력을 따로 떼어뒀다 했잖아요. 주력군이 무너지자 이들은 먼저 곽주 방면으로 탈환했는데 도중에 완항령이란 데서 매복해 있다가 거란군이 나타나자 반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한 거란군은 추격을 멈추고 군을 되돌리는데요. 만약 이들이 반격을 하지 않았다면 고려군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허나 다행히도 이들은 거란의 추격을 막아세울 수 있었으며 고려군의 피해는 3만으로 그칠 수 있었죠. 그래도 3만이라니 많이도 죽였죠. 강조의 최후. 강조를 체포한 야율융선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그러자 강조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나는 고려 사람이다.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는가? 다시 한번 묻겠다.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싫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야율융선은 강조에게 고문을 가합니다. 칼로 강조의 살을 찢어내더니 다시 한번 그에게 묻는데요. 이래도 나의 신하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고려의 신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거란의 신하가 될 수는 없느니라. 그러자 야율융선은 이번엔 강조와 함께 잡혀온 도통부사 이연운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느냐? 너는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저의 두 눈은 이미 새로운 해와 달을 보았는데 어찌 옛 산천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항복을 해버린 건데요. 그러자 이를 본 강조가 분노하며 그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내 이놈! 너는 고려 사람이거늘 어찌 그런 막말을 내뱉느냐? 강조가 항복할 뜻이 없음을 알아챈 야율융선은 결국 강조를 처형합니다. 놈을 죽여라. 야율융선은 강조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강조는 끝내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고려의 충신이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쪽 전개는 드라마에서 나왔으니 우리는 한번 반대로 강조를 역신으로 해석해볼까요? 강조가 어차피 항복을 해봤자 반란에, 참패에, 적에게 항복까지 그냥 흑역사라는 흑역사는 죄다 만들어놨는데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강조가 살아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야율융서는 분명히 처음 쳐들어올 땐 반역자 강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으면서 어째서 이제 와서 강조를 회유하려 한 걸까요? 이럴 거면 애초에 쳐들어오기 전에 회유했으면 됐잖아요. 제 생각엔 강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조가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보다 강조가 항복하고 거란 편으로 넘어왔다가 고려에 더 충격입니다. 왜냐면 내분을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강조가 죽어버리면 강조랑 함께 반역을 했던 자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아요. 현종 편으로 넘어가서 고려에 충성하거나 아님 현종이 이때다 싶어서 얘네 다 처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조정을 모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강조가 살아서 투항을 해버리면 얘네가 투항 세력을 모아서 조정을 흔들 수 있어요. 뭐 계략의 일종이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럴 필요도 없이 강조가 항전하다 죽어도 고려 입장에선 워낙 대패인지라 항복론이 대세가 되어버렸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의 주력 부대가 괴멸돼 버리고 말았으니 이제 전쟁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통주성 전투. 삼수체에서 강조를 사로잡은 거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짓으로 강조의 서신을 꾸며서 흥화진의 양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려의 주력은 이미 대패하였고 나 강조도 포로로 잡혔으니 자네도 그만 포기하고 거란에 항복하시게나. 그러나 양규는 편지를 가져온 거란 병사에게 이렇게 답하는데요. 나는 왕의 명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지 강조의 명령을 받고 온 게 아니다. 양규는 고려의 주력이 대패하고 강조마저 포로로 잡힌 이 상황에서도 끝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려의 서북면을 지키는 도순검사로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거란에 저항하려고 하는데요. 흥화진이 끝내 항복하지 않자 거란은 이번엔 통주성으로 눈을 돌립니다. 거란은 고려인 포로 노전과 거란의 관료 마수를 통주성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는데요. 통주성에는 삼수체 전투의 패잔병들이 들어와 있었기에 거란의 공격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성 안의 관료들은 항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벌떡 일어나더니 노전과 마수를 잡아가두고 다른 장수들을 설득합니다. 삼수체 전투에서의 패배는 강조가 방심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곳 통주는 성이 굳건하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질의 설득으로 통주의 군사들은 마음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항전의 의지를 굳혔는데요. 거란은 기세를 몰아 통주성을 공격했지만 통주성의 격렬한 저항에 끝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곽주성 전투. 흥화진 함락에 실패한 거란은 이내 통주성마저도 포기하고 다음 성인 곽주성으로 향합니다. 곽주성에는 삼수체 전투의 패잔병 일부가 도망와 있었는데요. 이들은 곽주성 병사들과 합류해 성을 굳게 지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거란의 대군이 도착하고 마침내 곽주성 전투가 시작되는데 거란 입장에서는 지금 흥화진, 통주성을 둘 다 지나쳐왔는데 곽주성까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부어 끝내 성문을 뚫고 마는데요. 1010년 12월 6일 곽주성이 뚫리고 거란군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곽주성의 총지휘를 맡던 방어사 조성유가 한밤중에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대장의 탈주에도 불구하고 성 안의 장수와 병사들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끝내 이들은 모두 전사하고 거란에게 성을 빼앗기고 마는데요. 곽주성 함락에 성공한 거란군은 마침내 한숨 돌리게 됩니다. 지금 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중간 기제 하나 없이 더 깊숙이 들어갔다간 보급이며 뒤치기며 불안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칫 크나큰 낭패를 볼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곽주성을 점령했으니
여길 중간기지로 삼고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곽주성의 함락은 정말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앞에 흥화진과 통주성이 잘 지켜진 것처럼 곽주성도 잘 지켜냈다면 어쩌면 거란군은 더 이상의 진격을 포기하고 군을 되돌려야만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곽주성은 함락당했고 거란은 이곳에 6천의 병사를 남겨둔 뒤 다음 목표인 안북 대도호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안북 대도호부. 대도호부란 일반 지역과 달리 무언가 핵심이 되는 중요한 지역에 설치된 기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북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평양이죠. 평양은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 평양을 다른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 그 지위를 한 단계 격상시켜서 평양대도호부라고 이름 지어요. 이게 나중에 한 단계 더 격상돼서 고려 제2의 수도인 서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종 시절에 이 성종이 지방행정제도를 정립하면서 서북면에 대도호부를 다시 설치하는데 이때 선정된 게 안북대도호부입니다. 따라서 서북면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서경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은 이 안북대도호부라는 거예요. 근데 거란군이 곽주 먹고 안북대도호부로 진격하니까 이 안북대도호부의 수장 도호부사 박섬이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성주가 도망쳐버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데요. 그렇게 성이 비어버리니까 거란군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안북대도호부를 점령할 수 있게 됐죠. 안북대도호부를 먹은 거란은 뒤이어 숙주까지 점령한 다음 마침내 서경을 향해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중랑장 지체문. 서경은 고려 제2의 수도였습니다. 태조 왕건은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시켜 제2의 수도로 삼고 서경을 중심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했었는데요. 게다가 현종 바로 앞의 왕인 목종은 재위 기간 내내 서경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조세 감면도 여러 번 해주고 특별 사면도 여러 차례 시행했으며 서경의 과부들에게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죠. 게다가 오랫동안 벼슬에 오르지 못한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전부 벼슬을 내려주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대부분 명예직이었지만 말이에요. 이처럼 목종이 서경을 특별 대우했기에 목종 시절 관료들은 유학파와 서경파로 갈리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죠. 이렇듯 서경은 고려에서 개경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방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려는 서경을 지키는데 특별히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과거 거란이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은 현종은 중랑장 지체문을 화주로 보내 동북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강조가 삼수체 전투에서 대패해버리자 현종은 지체문에게 명하여 병사들을 이끌고 서경으로 들어가라 했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은 군용사 최창과 함께 즉시 출병해 서경 근처에 있는 강덕진에 주둔합니다. 그 사이 거란군은 곽주와 안북대도호부 그리고 숙주까지 먹고 마침내 서경에 당도합니다. 그러곤 고려군을 겁주기 위해 중흥사탑을 불태워버리는데요. 거란은 먼저 고려인 포로 노이와 거란관리 유경을 보내어 서경성에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서경의 관료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처음 흥화진은 잘 막았으나 강조의 대군이 대패하고 그 뒤론 곽주와 안북대도호부까지 쭉쭉 뚫린 이 상황에 거란군의 기세는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맹수와 같았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서경의 관료들은 뜻을 모아 항복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부유수 원종석을 필두로 고려의 관료들이 항복 문서를 작성해 노이와 유경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지체문이 곧장 서경성으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서경의 관료들은 성문을 닫고 지체문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주질 않는데요. 그러자 함께 온 최창이 성안 관료를 불러 묻습니다. 폐하께서 서경이 위급하다 하시기에 우리가 동북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리 급히 달려왔소. 헌데 어찌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이오?
거란 사람이 찾아와 우리에게 항복을 권했소. 이에 성안 관료들끼리 협의하여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거란 사람에게 항복 문서를 전한 상태요. 자네들은 우리와 뜻이 다를 것 같기에 어찌할까 고민했소만 일단 들여보내줄 테니 조용히 있어 주시오. 그렇게 성문이 열리고 지체문은 군사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창은 곧장 항복을 주도한 원종석을 찾아가 이렇게 따집니다. 항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당장 거란 사람을 잡아 가두고 성을 굳게 지키시오. 자네들은 서경 사람도 아니지 않소. 서경은 내 관할이오. 항복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사안이니 자네들은 그만 빠지시오. 그러자 최창은 지체문을 찾아가 이 일을 전하는데요.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말이 통하질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말입니까? 거란 사람이 항복 문서를 못 전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논을 마친 둘은 서경 관료들 몰래 병사들을 보내어 북쪽 성문 앞에서 대기하게 합니다. 잠시 후 노이와 유경이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문을 나오자 지체문의 병사들이 즉시 이들을 쫓아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항복 문서를 불태워버리는데요. 그러곤 항복 문서에 동의했던 원종석과 서경의 주요 관료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지체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안의 관료들은 거란에 항복하겠다며 지체문을 압박합니다. 지체문은 괜히 성안에서 버티고 있다가 내분이 일어나 버리면 고려 병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될 테니 순순히 성 밖으로 나가 성 남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이 병사들을 이끌고 서경에 도착하니 지체문은 그들과 합세하여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서경성 전투. 그 사이 현종은 강조의 대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야율융서에게 표문을 올립니다. 제가 직접 황제 폐하를 찾아뵙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려의 왕이 직접 거란의 진영으로 만나러 온다. 즉 항복하겠다는 뜻인데요. 표문을 받은 야율융서는 크게 기뻐하며 약탈을 금지시킵니다. 고려가 항복했으니 이제 거란 관리를 보내 고려를 다스리게 해야겠죠. 야율융서는 고려의 수도 개경을 다스릴 거란 관리를 선발한 다음 거란 장수 을름에게 기병 1000을 데리고 이들을 호위하여 개경으로 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려 조정은 이미 항복을 했는데 서경에 보낸 자들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야율융서는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기에게 기병 200을 붙여서 서경으로 보내는데요. 서경성에 도착한 한기는 빨리 항복하라며 서경의 관료들을 다그칩니다. 황제 폐하께서 어제 유경과 노이를 보내어 너희에게 항복을 권하셨는데 어찌 지금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는 것인가? 폐하의 명을 거역할 게 아니라면 어서 나의 명을 듣도록 하라. 그러자 성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기병들이 튀어나와 한기와 거란병사 100명을 베어 죽이고 나머지 100명은 전부 사로잡아 버립니다. 탁사정이 지체문과 의논하여 날랜 기병들을 보내서 거란 병사들을 급습한 건데요. 또한 이들에게서 야율융서가 개경으로 사람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탁사정은 곧장 지체문을 출격시켜 을름군을 공격하게 합니다. 지체문의 기습을 받은 을름군은 순식간에 패배하고 을름은 다시 거란 진영으로 탈환아 버리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경의 관리들은 거란에 항복하려 했으나 고려군이 한기에 을름까지 격퇴하자 이제 항전하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을름의 패전을 접한 야율융서는 다시 을름에게 군사를 내주어 서경성을 공격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성 밖을 순찰하던 병사들이 을름의 군대를 보고 지체문에게 달려와 적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데요. 지체문의 보고를 받은 탁사정은 승려 법원과 더불어 병사 9,000을 이끌고 을름군을 향해 출격합니다. 이들은 을름군을 공격하여 거란군 3,000여 명의 머리를 베고 을름군을 패퇴시키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법원이 전사하고 말았죠. 연이은 승리로 기세가 오른 지체문은 다음날 또다시 출병해 거란군을 격파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병사들이 성벽 위로 올라와 함성을 내뱉으며 싸움을 구경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잔뜩 기가 차오른 서경의 군사들은
앞다투어 성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패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승리에 취한 고려군은 정신없이 적군을 쫓아가는데요. 그런데 어느새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만 고려군. 거란은 갑자기 군을 돌리더니 본대까지 합세해 순식간에 고려군을 격파해버립니다. 그 후 거란군은 성 앞까지 진격해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는데요. 패퇴한 지체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홀로 남은 탁사정은 성 안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탁사정은 살 길을 찾기 위해 장군 대도수를 불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대가 동문으로 내가 서문으로 나가서 앞뒤로 적을 공격한다면 분명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대도수가 군사를 이끌고 동문으로 나와 거란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서문 쪽에선 병사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란의 관심이 대도수에게 집중된 사이 탁사정은 지 한 목숨 살자고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건데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대도수는 거란의 대군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병사들과 함께 거란에 투항해버리고 맙니다. 핵심 장수들이 전부 사라지자 성 안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란군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중하위급 관료들이 나서서 민심을 수습합니다. 이들은 문관 칠품 관료인 조원을 임시 병마사로 추대해 그를 중심으로 군여를 재정비하는데요. 그렇게 서경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굳게 버티자 거란군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이 뚫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율융서에게 급보가 하나 전해져 오는데요. 곽주성이 달환당했사옵니다. 뭐라? 오늘 내용은 고려 사전류에서 흥화진 전투부터 서경성 전투까지의 기록을 발췌한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미 영상으로 다루었던 내용과 전부 겹쳐요. 애초에 그걸 다룬 거니까요. 근데 앞에 건 제가 다른 자료까지 찾아서 해설을 붙인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해서 읽기 쉽게 어투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록된 사실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록의 원문을 들어보시면서 드라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만 드라마에는 요나라 역사서인 요사의 기록과 기타 다른 기록도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하니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질 내용에서 거란의 군주는 야율융서를 칭하는 것이고 왕이나 임금은 고려의 왕, 현종을 뜻하는 겁니다. 1010년 11월 날짜 미상. 거란의 임금이 친정을 통보하다. 거란의 군주가 장군 소응을 보내어 친히 정벌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1010년 11월 16일 거란이 흥화진을 포위하자 양규 등이 성을 굳게 지키다. 거란의 군주가 스스로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거느리고 의군 1000병이라 호명하며 압록강을 건너와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가 흥화진사 정성, 흥화진부사 이수와 등과 함께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1010년 11월 17일 최사위 등이 거란에 맞서 싸웠으나 거듭 패하다. 최사위가 군대를 나누어 구주 북쪽의 길로 나아가 거란과 싸웠으나 거듭 패하였다. 1010년 11월 날짜 미상. 거란이 거듭 항복을 명하였으나 고려가 따르지 않자 진군을 시작하다. 거란의 군주가 통주성 밖에 나와있던 백성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비단옷을 하사하더니 종이로 감싼 화살을 하나 주고선 흥화진에 전달하라 하였다. 흥화진의 관료들이 화살을 감싼 종이를 펼쳐보니 거란의 군주가 전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고려의 전왕 왕송은 오래도록 거란 조정을 잘 섬겨왔는데 지금 역신 강조가 반역을 일으켜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 왕을 세워 정권을 장악했기에 짐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이미 국경에 이르렀다. 너희들이 직접 강조를 잡아서 나에게 보내온다면 내 군사를 돌려 돌아갈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곧장 개경으로 쳐들어가 너희의 처자식들을 전부 쳐 죽일 것이니라.
잠시 후 거란의 군주가 또다시 직서를 화살에 묶어 흥화진 성문에 꽂아두었다. 직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흥화진의 성주와 군인 및 백성들에게 명한다. 고려의 전왕 왕송은 전대 왕들이 그러했듯 우리 거란에게 복속하여 우리 신하가 되어 변방을 지켜왔다. 허나 지금 그 왕송이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였다. 이에 짐이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나와 죄인들을 토벌하고자 하니 과거 역적의 위협에 굴복해 그들에게 가담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뉘우친다면 내 너희를 모두 용서할 것이니라. 더욱이 너희는 전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느냐. 역사상 반역에 가담한 자들의 말로를 너희도 알 것이니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여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도록 하라. 흥화진 부사 이수화가 거란의 군주에게 표문을 올렸다. 임금을 섬기는 자라면 모름지기 지주와 절개를 굳건히 해야 하오니 만약 이러한 이치를 어긴다면 반드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백성의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거란의 대군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란의 군주가 흥화진의 장수들에게 비단옷과 은그릇 등의 물품을 하사하며 또 다른 직서를 보냈다. 짐은 지금껏 충성스럽고 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포상을 하였고 흉악하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기필코 형벌을 내렸다. 강조는 반역을 일으켜 옛 군주를 시해한 뒤 저 어린 군주를 끼고서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으니 내가 친히 죄인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지금 국경까지 나아왔느니라. 앞서 내가 직서를 반포해 너희에게 항복을 권유했으나 너희가 올린 글을 보니 스스로 복종하겠다는 얘기는 없더구나. 너희가 올린 글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화려한 문장으로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려 할 뿐이다. 하물며 너희는 일찍부터 역적이 반역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역당에겐 계책을 보내면서 억울하게 죽은 전왕을 위해 서륙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이수화가 또다시 표문으로 화답하였다. 신들은 이미 지난 표문에서 저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폐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대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허나 만약 군을 물리시지 않으실 경우 저희 흥화진의 병사들은 뼈가 재로 변하고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천년의 성업을 영원히 받들 것입니다. 표문을 본 거란의 군주는 흥화진이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차렸기에 포위를 풀고 다시 직서를 전하였다. 20만의 병력을 이 근처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20만의 병사들로 통주까지 진격할 것이다. 거란의 군주가 군사들을 데리고 통주 방면으로 나아갔다. 1010년 11월 24일 강조가 방심하다가 거란군에게 대패하여 붙잡혔으나 끝내 저리를 꺾지 않다. 통주성에 도착한 강조는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진을 쳤다. 한 부대는 통주 서쪽에 있는 삼수체에 주둔하였고 강조도 이들과 함께 있었다. 또 한 부대는 통주 인근의 산에 진영을 만들었고 다른 한 부대는 통주성에 붙어서 진영을 만들었다. 강조가 검차를 배치하여 거란의 병사들이 침입하면 검차가 함께 공격하였으니 쓰러지지 않는 자들이 없었다. 거란 병사들이 계속해서 패퇴하자 강조는 마침내 적을 얕잡아보고는 사람들을 모아 바둑을 두었는데 거란의 선봉장이었던 야율 분노가 야율 정로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강조가 있던 진영을 격파하였다. 병사가 강조에게 찾아와 거란의 병사들이 진영을 뚫고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강조는 이를 믿지 않으며 말했다. 입속의 음식과 같이 적으면 좋지 않으니 많이들 들어오게 놔두라. 병사는 재차 급변을 보고하였다. 거란 병사가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조는 깜짝 놀라 일어서며 말하였다. 정말인가? 그때 마치 목종이 뒤에 나타난 듯하더니 내 놈은 끝났다. 천별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라며 강조를 꾸짖었다. 목종을 본 강조는 무언가에 홀린 양 몽롱한 상태가 되더니 즉시 투구를 벗고 꿇어앉아 말하기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말을 미처 다 마치기도 전에 거란 병사들이 들이닥쳐 강조를 결박하였다. 이연운과 여러 장수들도 사로잡혔으며 또 여러 장수들이 죽임을 당했다. 거란은 강조를 담요로 돌돌 말아 싸서 싣고 가버렸다. 대장을 잃자 아군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를 본 거란의 병사들은 승기를 잡고 수십리를 추격하여 3만여 급의 머리를 베었다. 버려진 식량과 갑옷, 무기들은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거란의 군주가 강조의 결박을 풀어주고 묻기를
너는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라고 하니 강조가 대답하기를 나는 고려 사람이다. 어찌 다시 너희의 신하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거란의 군주가 다시 물었으나 강조의 대답은 처음과 같았다. 이번엔 살을 찢으며 다시 물었으나 강조의 대답은 또 처음과 같았다. 거란의 군주가 이연운에게도 물어보니 이연운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저의 두 눈이 이미 새로운 해와 달을 보았는데 어찌 옛 산천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를 본 강조가 분노하여 이연운을 걷어차면서 말하였다. 내 이놈, 너는 고려 사람이거늘 어찌 그리 말할 수 있는가? 이때 거란 병사들이 멀리까지 고려 병사들을 추격하였는데 좌우 기군 장군 김운 등이 병사들을 완항령에 잠복시켰다가 거란의 병사들이 나타나자 모두 칼을 빼들고 튀어나와 이들을 공격하니 거란의 병사들이 조금 물러났다. 1010년 11월 날짜 미상. 거란이 거듭 항복을 권하였으나 양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을 굳게 지키다. 거란이 거짓으로 강조의 서신을 꾸며서 흥화진에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양규는 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지 강조의 명령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엔 고려인 포로 노정과 거란 관리 마수를 통주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였다. 이에 성안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벌떡 일어나더니 노정과 마수를 잡아 가두고 다른 장수들과 더불어 성문을 닫아 걸고 굳게 지켰다. 1010년 12월 6일 거란군이 곽주를 점령하자 조성유와 박섬이 도망가다. 거란의 병사들이 곽주를 침입하였다. 방어사였던 조성유는 밤에 도망쳤으며 나머지 장수들은 모두 전사하였다. 성이 마침내 함락되자 거란은 병사 6,000명을 이곳에 남겨두고 계속해서 전진하였다. 1010년 12월 8일 화주에 주둔하던 지체문으로 하여금 서경을 구원하게 하다. 거란의 병사들이 청수강에 이르르자 안북 도호부사였던 박섬이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고을의 백성들도 모두 흩어져 버렸다. 고려의 왕은 거란 병사들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중랑장 지체문을 보내어 화주에 주둔하며 동북을 방배하게 하였다. 그런데 강조가 삼수체에서 대패하자 지체문에게 명하여 병사들과 함께 서경을 구원하라 하였다. 이에 지체문이 군용사 최창과 더불어 진군하여 강덕진에 주둔하였다. 1010년 12월 9일 거란군이 서경의 중흥사탑을 불태우다. 거란의 병사들이 서경에 이르러 중흥사의 탑을 불태웠다. 1010년 12월 10일 지체문이 거란에 항복하려던 노이 등을 죽이고 서경을 지키다가 달아나다. 숙주가 무너졌다. 거란은 고려인 포로 노이와 거란 사람 유경을 서경으로 보내 항복을 권하였다. 그러자 부유수 원종석이 서경의 관료들과 더불어 항복하겠다는 표문을 지었다. 지체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서경성으로 달려갔으나 서경성의 관료들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최창이 분대여사 조자기를 불러 물었다. 전하께서 서경을 구원하라 하시기에 이리 급히 군사들과 함께 달려왔거늘 어찌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인가? 조자기는 거란 사람이 항복을 권유한 일을 상세히 아뢰고는 마침내 성문을 열어주었다. 최창이 원종석에게 찾아가 거란 사람을 잡아가두고 성을 굳게 지키라고 일갈했으나 원종석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최창은 은밀히 지체문과 의논한 후 병사들을 성의 북쪽으로 보내어 장복시켰다. 얼마 후 거란 사람이 거란의 진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문을 나오자 지체문의 병사들이 급습하여 그를 죽이고 항복문서를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성 안에는 지체문을 의심하고 나라를 배신하여 거란에 항복하려는 자들이 많았기에 지체문은 순순히 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쳤다. 얼마 후 동북면 도순검사 탁사정이 병사들을 이끌고 서경성에 이르르자 지체문은 이들과 합세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 현종은 강조의 대군이 대패하고 여러 성들이 모두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거란의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조회할 것을 정하였다. 표문을 받은 거란의 군주는 이를 허락하였으며 이후로 노략질을 금지시켰다. 또한 마보우를 개성유수로 삼고 을름에게 기병 1000명을 내주어 개경까지 마보우를 호위하게 하였다. 거란의 군주가 한기에게 돌격기병 200을 내주어
서경성으로 찾아가게 하였다. 서경성에 도착한 한기는 서경의 관료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 어제 유경과 노의를 보내어 너희에게 항복을 권하셨는데 어찌 지금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는 것인가? 폐하의 명을 거역할 게 아니라면 어서 나의 명을 듣도록 하라. 그러자 탁사정은 지체문과 상의한 다음 날랭 기병들로 하여금 성문을 열고 돌격하게 하였다. 이들이 한기 등 100여 명의 목을 베고 나머지는 모두 사로잡았으니 한 사람도 돌아간 자가 없었다. 또한 탁사정이 지체문을 출격시켜 을름군을 습격하게 하니 을름과 마부우가 패하여 달아났다. 연이은 승리에 성안의 민심이 차츰 안정되었다. 거란의 군주는 또다시 을름을 보내어 서경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성 밖을 순찰하던 병졸이 적병이 다가와 진을 치는 것을 보고는 지체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지체문은 곧장 탁사정에게 달려가 적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탁사정은 승려 법원과 더불어 병사 9천을 거느리고 나아가 적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거란 병사 3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으나 전투 중에 법원이 전사하였다. 다음날 지체문이 다시 나가 싸우자 거란의 병사들은 또다시 패배하여 달아났다. 성 안의 장사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 이 광경을 바라보더니 앞다투어 성 밖으로 뛰쳐나와 적을 추격하였다. 추격대가 마탄에 이르르자 갑자기 거란이 군대를 돌려 그들을 격파하였다. 거란은 그대로 진격해 성을 포위하였으며 거란의 군주는 성의 서쪽 사원에 주둔하였다. 소식을 들은 탁사정은 두려워 떨며 장군 대도수를 부르더니 그대가 동문으로 내가 서문으로 나가서 앞뒤로 공격한다면 분명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자신은 휘하의 병사들과 함께 밤에 달아나 버렸다. 대도수는 성을 나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거란의 대군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결국 부대를 이끌고 거란에 항복하였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모두 흩어지자 성 안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통군 녹사 조원과 애수진장 강민첨이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을 하던 중 이내 함께 신사에 기도를 올리고 점을 쳤는데 길조를 얻었다. 이에 무리가 조원을 추대하여 병마사로 삼고 흩어진 병졸들을 수습하여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1010년 12월 16일 양규가 통주와 곽주를 수복하고 거란은 서경 공략에 실패하다. 양규가 흥화진에서 병사 700여 명을 거느리고 나와 통주에 이르러 병사 1000명을 더 얻었다. 양규는 곽주로 쳐들어가 거란 병사들을 공격하여 모두 목을 베고는 곽주성 안에 있던 백성 7천여 명을 구해 이들을 통주로 옮겼다. 이날에 거란의 군주가 서경을 공격하였으나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자 포위를 풀고 군을 돌렸다.